안녕하세요. 강신학원 국어 강사 최한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법이랑 독서 위주로 볼 건데,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1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 미음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었어요. 미음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명사파생 전미사 혹은 명사형 정성미 같은 식으로 많이 배웠었죠. 자,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또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 얘네들이 지금 형태는 같아요. 똑같이 걷다라는 거에 의미라는 뭐 이제 접사 붙은 거와 또 동사처럼 보이는 이 동사의 명사형, 그러니까 똑같은 어미, 미음 붙은 거, 혹은 이제 명사 높이, 부사 높이, 얘네도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는 명사파생전미사랑 여기는 부사파생전미사 붙어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는 용언을 결합하는 명사파생전미사 미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의 형태가 같고, 그렇지, 여기서 짚어주고 있다. 명사파생전미사 미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의 형태가 같고, 또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파생전미사 이와 부사파생전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짚어주고 있죠.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죠. 그걸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자,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그쵸? 그 다음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지. 우리 관용어는 체온을 꾸며주고 명사는 그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그렇지, 서술어로 쓰이고 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좋아, 우리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것들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즉, 우리가 전미사가 붙었다는 것은 명사로 품사가 변한 거고요. 그럼 그 명사로 품사가 변한 단어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혹은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라는 문법적 특징 확인할 수 있고, 자, 어미가 붙으면은요, 품사는 변하지 않아요. 명사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술어로 여전히 쓰이고 있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라는 문법적 특징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들을 수식한다 라는 식으로 문법적 개념을 짚어주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세국어가 결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한편 이들 미음과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대. 중세국어에서는 애초에 형태가 다르대요. 그래서 형태만으로도 품사를 구별할 수 있대. 현대국어의 두 가지 미음은 중세국어의 명사파생전미사 미음과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 음에 각각 대응한대. 아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파생 전미사도 명사형 전성어미도 미음으로 실현이 되었었는데 중세국어 때는 명사파생 전미사는 미음이고 명사형 전성어미일 때는 음이었대.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한 걸음 나우 걸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여기서는 그냥 미음이 붙은 걸 파악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접사가 붙은 거고 여기서는 이 결합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것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 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미음과 옴이 각각 결합한다. 우리 여기서 모음 조화도 중세국어에 지켜졌다라는 거 한번 파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중세국어의 양성 모음에는 아래야, 오 이렇게 있고요. 음성 모음에는 이렇게 있음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만약에 양성 모음이 나왔었다, 그럴 때는 옴이 결합하고 앞에 이 음성 모음 세 개 중 하나가 나왔다, 그럼 뒤에 음이 결합한다. 우리 어차피 접사는 똑같이 미음이니까 모음 조화에 결합을 할 때 이 아래 아가 붙은 미음 혹은 그냥 으가 붙은 미음은 음성 모음에 결합을 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앞서 말한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이번에는 이를 보죠. 왜 아까 이 명사파생전미사랑 부사파생전미사 둘 다 이로 공통적이었잖아요. 이건 역시 명사파생전미사는 중세국어 때 에, 의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부사파생전미사는 그냥 이었대. 우리 이 에, 의도 똑같이 모음조화에 의해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구별은 남은 노패와 높이 나는 접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대요. 우린 남은 노패, 여기서는 지금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임을 파악할 수 있죠. 명사파생전미사는 에로 결합되어 있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높이 나는 접이 나는을 수식해주는 부사란 말이야. 이 부사는 지금 이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임은 어긋내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파생전미사 의 이것도 역시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즉 이 아래 하자가 붙어 있는 게 양성 모음, 의가 붙어 있는 게 음성 모음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런데 부사파생전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항상 이가 결합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11번 우리 방금 읽은 중세국어의 명사파생전미사 혹은 명사형 정성음기 아니면 명사파생전미사 혹은 부사파생전미사를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일 거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우리 1번 선지부터 보면은요. 교한 여름 여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열매 열림이 여기 지금 얘는 명사파생전미사가 결합을 하여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 형태가 일 테니까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아까 명사파생 전미사였어요. 여기 명사파생전미사 미이 결합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명사고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명사절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아까 전미사 붙으면 품사 변할 수 있으니까 얘 명사가 된 거고 얘는 어미가 붙었으니까 품사는 변하지 않아. 그대로 동사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품사가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걸음과 걸음의 형태를 보자. 얘도 역시 미음이 결합한 거고 얘는 음이 결합한 거지. 미음은 접사고 음은 어미니까 걸음은 파생명사, 그렇지 명사 접사 붙어서 명사로 된 거고요.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 즉 명사형 전성음이 붙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다음 걸음과 노패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국어 노 여기는 지금 양성모음으로 실현되어 있지. 그러면은 음이 아니라 옴이 결합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모음조화 개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노패와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패는 파생부사이고 우리 아까 부사파생전미사 뭐였는데? 이였잖아. 이. 우리 의랑 애는 명사였고요. 이는 부사였어요. 근데 여기 결합된 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얘가 파생부사이다? 이게 틀린 거겠지. 높이가 파생명사이다? 얘가 틀린 거겠지. 서로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중세국어의 형용사 굳다가 부사파생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지? 왜? 우리 부사파생전미사는 이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우리 A를 참고해보세요. A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었어? 이거야.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된대. 뭐? 할 때? 우리 명사파생 전미사 결합할 때랑 명사형 전성어미 결합했을 때. 명사파생 전미사가 결합했다는 건 다시 한번 명사가 된다는 거고 그때는 서술성이 사라지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다는 거는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야. 즉 서술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우리 12번부터 보면은 자, 이 밑줄 친구들을 볼게요. 암 앞에 뭐가 결합되어 있어? 우리 부사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슬픔 앞에는 뭐야? 관형어야. 그럼 얘는 접사가 결합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멸치 볶음. 자, 우리 명사 자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관형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볶음, 여기서 멸치는 볶음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명사 그 자체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자, 얘는 지금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접사가 결합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지금 몹시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럼 여기는 어미가 결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요즘은 상품의 큰 묶음으로 큰이라는 관용어적 표현이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접사가 붙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여기는 지금 어떤 수식하는 표현이 없어.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넣어줘 보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만약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무용수들이 군무를 열심인 춤과 동시에가 어울릴까? 아니면 무용수들이 군무를 열심히 춤과 동시에가 어울릴까? 그래도 열심인이라는 관용어적 표현보다는 열심히라는 부사적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즉, 이 춤은 부사어의 수식이 어울린다는 거야. 뭐야? 어미가 붙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어려운 이웃을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식 표현을 넣어보는 게 좋아. 어려운 이웃을 열심인 도움으로써가 어울릴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움으로써가 어울릴까? 그래도 열심히가 어울리겠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미가 결합되어 있다. 즉 품사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애초에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품사가 변하지 않아서 어미의 수식을 어미가 붙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분명 기억에서 골라달라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 즉 명사형 전성어미 붙은 거 골라달라 그랬어. 그럼 어미만 붙은 것들 4번 이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여기도 역시 한번 넣어보자. 아이가 슬픈 울음 섞인 목소리가 어울릴까? 아이가 슬프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어울릴까? 자, 여기서 넣었을 때 슬프게가 어울리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구분을 하면은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슬프게 소리쳤다. 이 슬프게를 중간에 넣어주면은 얘를 꾸며주게 돼요. 이 울음 자체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슬픈이라는 관용어적 표현이 좀 더 어울려요. 혹은 얘가 그냥 아예 안긴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접사가 붙은 거고요. 수술두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얘는 지금 애초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어미가 결합했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어미랑 접사 구분해주는 방법, 문법적 특징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또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우리 사이시옷을 표기할 때 그때 조건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여야 돼요. 그래야 사이시옷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사이시옷을 표기해 줄 수 있어요. 다음 B를 보면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여야 돼. 고유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쉽게 말해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된다는 거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우리가 사이시옷을 표기해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C,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만 사이시옷 표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D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여야 돼. 처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혹은 된 소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뒷말의 첫 소리가. 그러니까 앞말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나오겠지? 자, 여기 지금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존대 플러스 말을 해보면은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 우리가 존댓말,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는 니은 소리가 앞말 끝소리에 덧붙게 되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사이시옷을 써줄 수 있다는 거고요. 혹은 다음을 보면은 니은 소리가 덧는다. 뭐 예를 들어서 나무 플러스 우리가 잎을 결합을 해주면 어떻게 돼? 나뭇잎. 뭐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 앞말 끝소리에도 니은이 들어가고 뒷말 첫소리에도 니은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사이시옷 써줄 수 있고, 또 똑같이 보면은 된 소리 되게 했을 때 나무 플러스 가지를 하면은 발음이 나뭇가지로 되죠. 자, 이렇게 나뭇가지로 될 때도 우리가 시옷을 넣어준다 라는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보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야? 이 조건들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골라주면 되겠지. 자, 만약에 봐봐. 우리 도매 가격이랑 도매값. 얘네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기억은 A에서 차이가 나나 안 나나를 물어보고 있어. 우리 여기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각의 쌍은 위 조건 A, B, C, D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오 표기 여부가 갈린 예라잖아. 자, 그럼 얘네 둘의 지금 기억에서 A에서 차이가 발생하나 안 하나를 보면 돼. A가 뭐였어요?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여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따르면은 A에서 차이가 나야 돼. 즉 하나는 합성명사가 아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보면은 도매 플러스 가격이야. 도매도 명사고 가격도 명사야. 합성명사야. 근데 얘도 도매도 명사고 값도 명사야. 아니 둘 다 합성명사야. 둘 다 합성명사인데 합성명사에 의해 차이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니까 우리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얘도 합성명사고 얘도 합성명사야. 한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나야 한다 했는데 차이가 안 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1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는 사이시오 들어가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합성명사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고요. 얘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야. 우리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되고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는 되지. 즉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 B에 해당해야 돼요. B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A라고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전세방, 아랫방, 전세 한자어, 방 한자어, 아래 고유어, 방 한자어. 얘네는 지금 딱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그 우리 아까 봤던 B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우리 세 번째는 결합하는 두 말 중 한 말이 모음이라 했어. 모음이어야 된대. 자, 애초에 버섯은 모음이 아니지. 시옷 받침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 얘는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조개는 애초에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C에 의해서 하나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리을, 인사말, 얘는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존댓말, 얘는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D에서 1번, 우리 여기 D에 있던 내용 중 1에 해당하지. 인사말은 애초에 덧나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이 발음표는 항상 정확한 거예요. 발음표를 가지고 우리 평가원에서 페이크를 놓진 않아. 그럼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인사말이 편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인사말이라는 거야. 이 인사말대로 하면은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는데 우리 존댓말 얘는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아까 봤던 D의 1에 의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 그 다음에 나무 껍질, 얘는 애초에 된소리 되기가 적용되어 있지. 그냥 여기서 뭐 뒤에 된소리 되기는 상관없어요. 결합할 때를 보는 거니까. 애초에 얘는 쌍자음으로 실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발음을 하다 보면은 나무까지 이런 식으로 뒤에 된소리 되기가 적용돼. 우리 아까 봤듯이 뒷말 ጭ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면은 사이시오 현상을 표기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아까 뒤에 세 번째 거. 에 의해서 자 얘네들은 다 맞다. 그래서 아까 합성명사의 차이가 없는 1번이 답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제도 어려웠을 건데 이 사이시오 표기 현상은 꼭 다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한 번씩 다 외워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14번도 한번 볼게요. 14번을 보면은 자 우리 용언, 음운 변동을 해주는데 자 우리 비표준 발음이랑 표준 발음으로 나눠져 있어. 만약에 이 비표준 발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들어갈까? 글름이 되려면 일단 자음 근단 순화가 일어나서 기억이 먼저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겠지.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표준 발음으로 봤을 때는 금는이 맞고 똑같이 자음 근단 순화가 일어나는데 기억이 아니라 리을이 사라져야 돼요. 리을이 사라지고 그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서 되어 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비표준 발음은 짬내래. 어떻게 짬내가 돼? 얘도 역시 자음 근단 순화를 하는데 리을이 사라지지.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짬내가 되는 거죠. 근데 표준 발음상으로 하려면은 자 리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읍이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상 했을 때 짤래가 맞는 거고요. 우리 끊기구를 끈기구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 근단 순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 항상 히읗이 먼저 있으면요 축약이 제일 먼저야. 끊기구. 그러니까 이때는 자단, 이때는 거센 소리 되기 현상 들어갔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비표준 발음을 보면 이 뚫지는 뚫지로 돼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 근단 순화에서 히읗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다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거센소리 되기 현상 하나 들어갔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굳이 필기 안 해줄게요. 우리 음운 변동은 그래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면은 나한테 다시 꼭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추가를 시켜보자. 자, 기역의 비표준 발음과 니은의 표준 발음. 아까 못 들어갔어. 기역의 비표준 발음과 니은의 표준 발음에서는 자음군단 순화 일어난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일어났어요? 여기서 유마 일어났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 지금 A에 들어갈 거는 유마여야 되고요. 이에 비해 기역의 표준 발음과 니은의 비표준 발음 이것들을 보면은 자음군단 순화 해주고 우리 비음화 연결해준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우리 디귿과 리을의 표준 발음은 거센소리 되기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 이거는 꼭 파악해줘야 돼. 다음에 15번을 보면은 이거는 보기를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뭐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기억.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일지라도 그것을 한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 미래의 일이지만 약속이 있더라. 이런 과거 시제 선어모로 써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다음,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직접 알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는 1인칭 주어, 나와 같은 1인칭 주어만이 더를 사용할 수 있다. 2번도 맞아요. 세 번째,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본인만이 직접 알 수 있을 때 그거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럴 때 명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었더냐?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2인칭,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이럴 때는 똑같이 더를 사용해 줄 수 있다. 의문문의 형식일 때는 2인칭한테 사용해 줄 수 있다. 짚어주고 있고, 리을. 이때에도 수사의문문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말 물어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의문문은 총 3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판정의문문은 상대에게 어떤 긍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너 밥 먹었냐? 응,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은 상대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하는 거, 즉 의문사가 들어가 있어요.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와 같은 어디. 이런 거에 들어가면은 뭐라 할 거야? 우리 응 이럴 거야? 아니지. 나 어제 집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수사의문문은 이런 의문문, 정말로 물어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수사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대. 즉, 똑같은 의문문인데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줄 때 쓰는 의문문. 기어이 우승한 날, 그날 우리 여친이 기쁘더냐. 얘도 의문문인데 2인칭 아니지. 근데 1인칭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얘가 수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내가 여기 읽어보면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이러는데요.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대. 근데 5번을 보면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아니, 이 약이 마약은 아닐 거잖아. 이 약은 그냥 내가 어제 먹은 거, 어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거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로 연결을 지을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 15번의 답은 5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문학으로 넘어가서 비문학을 한번 같이 보자. 처음에 이제 인문지문 우리 17세기 초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인데 그때 이제 의학 지식에 관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의학 지식에 관한 이 지문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의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대. 의학은 천문이나 지리 지식에 비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을 읽었는데도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대. 아무도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한 적도 없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 사람 이름 나오면 항상 체크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대. 왜? 그는 서국이라는 글에서 책 이름도 문제로 되게 잘 나오니까 이런 것도 꼭 파악해줘요. 서국이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의 일부를 체록할 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대. 이익이라는 실학자는 아담 샬이라는
서학의 의학의 책을 쓴 사람의 그 개념을 받아들였나 봐. 일부를 체록하였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주제군 중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이런 건 담기지 않았대. 일단 제일 먼저 담기지 않은 내용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내용에 관해서 서술하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대. 이때는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을 실려 있었대. 즉 기독교적 관점에 맞춰서 쓴 책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였대요. 자, 부분적으로 수용을 했대. 어떤 내용을 수용했는지 보자. 자, 여기가 포인트야.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신주 지각설을 고수하였대. 자, 이런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우리 어떤 학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학자들에 관해서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학자들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익과 아담 샬의 공통점을 확인하면, 자,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을 한대. 근데 지각 활동은 우리 아담 샬은 뇌가 똑같이 주관을 한다 그랬고, 우리 이익 씨는 뭐라 그랬다고? 우리 심장이 주관을 한다 라는 거를 강조하였었대요. 지금 여기서 차이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케이. 이 얘기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어떤 서양의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없대.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대. 오케이. 우리는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었다. 그다음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고요.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대. 충격적이지도 않았어. 또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자, 여기서 괜히 열거법처럼 많은 내용을 담아주고 있지. 우리의 의학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짚어주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한 5개 이상 나올 만한 것들은 당연히 문제로 되게 좋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괜히 많이 서술을 해줬지?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 새로운 사람 또 나왔다. 우리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우리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대. 오케이. 이 이후에 또 어떤 학자가 나왔어? 최한기가 나왔어. 얘는 누구? 홉슨의 책을 접하고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대요.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얘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대.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봤듯이 우리 윤리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서양의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얘네는 이 최한기라는 사람은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을 하여서 여기에 집중을 하였다는 거야. 어떻게 집중을 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은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들 중 하나는 몸기계였대. 우리 항상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개념도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대. 이미 최한기라는 사람은 인체라는 거는 일종의 기계, 우리 형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내부 장기들이 어떤 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었대.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도 분명해졌대. 자, 그래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자,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대요. 우리 지금 전체 실론에도 어떤 그 기계론적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저서를 읽고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의 기계론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지. 그렇게 몸기계로 형상화됐다고 받아들이면서도 야, 그래도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는 아니래. 어떤 외부의 동력이 와서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래. 그 내부의 어떤 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이끌어낸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지. 자,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일 때 신기, 지금 또 따옴표현의 개념이 나왔어. 이것도 어떤 개념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자, 만약에 우리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 왜 얘가 뛰어? 왜 심장이 뛰어? 이런 식으로 장기에 대한 기계적 운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대.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의 끝맺으려면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소리야? 자, 우리 손이 왜 움직여? 손은 이제 뇌에서 영향을 주는 거야. 뇌는 왜 움직이는데? 뇌는 이제 심장이 뛰어서 그런 거야. 그럼 심장은 왜 뛰는데? 심장은 이제 뭐 피가 흐르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다 보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지. 그럼 도대체 최초의 원인은 어디 있는데? 뭐 만약에 아까 우리 혈액까지 갔죠? 그럼 혈액은 왜 순환하는데? 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수급 똑같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반복되면 최초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를 끝맺으려면은 운동의 최초 원인, 어떤 게 처음에 이걸 시켜서 이제 어떤 게 처음에 혈액을 뛰게 해서 혈액을 순환하게 해서 그러면서 뭐 심장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 간이 생겨나고 뇌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우리에게 운동을 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홉스는 어떻게 했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대. 우리 홉슨 같은 경우에는 신이 우리에게 처음에 운동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기계들이 생겨났다 라는 식으로 홉스는 최초의 원인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보여줬대요. 근데 우리 최한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했대. 우리 최한기에게 운동을 처음으로 보여준 존재는 신기였다는 거야. 신기. 자, 여기서도 우리 차이점 끌어낼 수 있죠. 우리 홉스는 창조주가 운동의 최초 원인이고 우리 최한기는 신기가 운동의 최초 원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최한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대. 오케이, 최한기도 인정했다.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대. 근데 뭐야?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 불충분하다고 봤대. 즉, 우리 지각활동은 뇌가 하는 거 라고 우리 홉슨이 주장했대. 근데 우리 최한기는 이건 불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겠지. 어떤 걸 만들었어요?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히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신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분명 우리 아까 앞에서 신주지각설 나왔는데 누가 할 때? 이익이 심장이 지각활동을 주관한다는 신주지각설을 고수하였었잖아. 기억나요? 자, 근데 최한기의 신주지각설도 똑같아? 아니, 얘는 그러나 종래의 신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신주지각설은 뭐였어? 심장이 지각활동을 주관한다는 거였어. 근데 이걸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래. 왜? 기존의 신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뭐로 봤다는 거야?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대. 즉, 최한기의 신주지각설에서 심은 신기야. 신기가 지각활동을 주관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래. 오케이, 일단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래서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신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건 알겠지. 그럼 그 개념, 그 신기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들은 다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 다음에 인체 기관은 아닌데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또 이제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던, 그리고 그 중심이 심이래요. 우리 신기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심이래. 거기서부터 지각활동이 나오나 봐.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도 몰릴 수 있대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살아가는데도 또 생각하는데도 신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 최한기의 그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경험을 하기 전에는 어떤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아, 우리 신기는. 근데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 오케이. 원래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신기는 완전 백지의 상태인데 이제 우리 감각기관, 우리 손과 발과 우리 온몸을 통해서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그 지각 활동의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거야, 우리 신기가. 이해가요? 신기와 그럼 감각기관은 굉장히 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신기는 이제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기억으로 저장을 하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신기는 한몸을 주관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신기가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지각 내용도 조정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을 조정하고 또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까지 할 수 있대. 우리 신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죠? 뭐 마지막 문단은 아니지. 우리 뒤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최한계의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의 개념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 새로움의 의의가 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마지막 문단에 최한기의 그 가치관, 최한기의 인체관에 대한 의의를 짚어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보자. 자, 16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우리 여기서 보면은 답은 2번이에요.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 맞아, 서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체관의 변화, 이익과 최한계를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인체관의 변화가 이익과 최한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전체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 그 다음 거부터 볼게요. 우리 이거를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야. 이거는 웬만하면 틀려서는 안 돼요, 사실. 내용일치 문제는 웬만하면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보자. 자,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맞아요. 우리 이미 최한기는 인체를 몸기계로 파악하고 있었지. 우리 최한기의 기본 내용을 보면은 여기였어요. 하나, 그는 이 개념을 몸기계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이미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을 했다 그랬어. 그리고 이게 이제 홉슨의 책을 읽고 더욱더 분명해졌다 라 그랬으니까 우리 17번에 1번은 맞고요. 두 번째, 아담 샬과 달리 우리 아까 아담 샬이랑 이익의 차이점도 구분해 줬었죠.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맞지? 그럼 아담 샬은 뭐였어? 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려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 그치, 우리 신체의 동작 자체는 이익도 홉슨도 뭐 최한기도 다 뇌가 주관한다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공통점이었지. 틀린 게 아니야. 네 번째,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향에 소개하였다. 틀렸지. 왜? 우리 아까 아담 샬의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즉 주제군증이었나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아담 샬이 쓴 주제군증의 일부를 채롭게 했대요. 여기의 특징이 뭐였어? 주제군증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를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라고 써있잖아. 기계론적 인체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7번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 주제군증과 전체 신론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 마치 우리 아담 샬과 홉슨도 둘 다 선교사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번에 답은 4번 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보면은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뭐였어? 이거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에 우리 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이거를 펴놓고 지문으로 같이 볼게요. 선지를 통해 같이 보자. 1번 선지 보면은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네.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 맞네.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막았대잖아. 이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다. 내용면에서 부족했다는 말 있네. 세 번째, 당대 위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뭐 위원 나왔어.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한계 지적한 부분은 없는데요.
우리 18번의 답 3번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지. 네 번째, 서양의 부학이 조선의 윤리의식에 유비되었기 때문이다. 윤리적 문제 나와 있잖아. 다섯 번째,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다. 여기 있잖아.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 3번 선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 18번의 답은 3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이건 최한기의 인체관, 최한기의 신체관만 잘 정리해놨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까. 특히 신기에 관한 개념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였죠. 자, 우리 기억부터 보면은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아니, 언제 심장에서 지각이 나온다 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이익의 입장이었지 최한기의 입장은 아니었잖아. 두 번째,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신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통합된 하나였지. 맞아요.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니은은 맞다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신기의 개념이 있었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아까 니은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 그치? 귀에 들은 거와 눈에 보인 거를 통합할 수 있다. 이 니은은 맞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했을 때 생명을 통해 그는 경험 이전에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그렇지. 여기 봐봐.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기억으로 저장한다. 즉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각 활동을 통한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서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변화에 대응한다 라는 말까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번에 디귿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리을을 보면은요,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영하는 신기가 있다? 아니야. 신기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라 그랬지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 짓고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20번을 보면은 서양의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 새로운 인물 나왔는데 보기에서. 그럼 보기의 입장도 잘 파악해줘야만 합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대. 일단 우리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인 구조로 나눠줬네. 독립적인 개념인가 봐. 또 물질을 기계적 운동으로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이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을 했대. 애초에 그 연관이 없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나 봐. 그러면 우리 최한계의 신기의 개념이랑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 최한계의 신기는 뭐였어? 서로 연결이 있었잖아. 상호작용이 되었잖아.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신기로 가서 기억으로 저장된다.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상호작용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지어주고 있죠. 자, 우리 하나하나 보자.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계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굉장히 맞죠? 두 번째, 데카르트와 최한계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최한계는 사고작용, 지각활동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신기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안 보았잖아. 그냥 최한계의 기본 입장만 잘 파악해놨으면 풀 수 있는 거야. 3점이라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계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형체를 갖지 않는다 그랬죠? 왜?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대비되는 거였죠. 물질은 공간, 정신은 아니다 라는 거지. 최한계도 역시 형체는 없다 그랬어요. 신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계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그치? 우리 최한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계에서처럼 기계적 운동, 우리 얘도 기계적 운동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도 만약에 최초 원인을 상정하지 않는다면은 무한소급의 문제를 최초 원인을 상정을 한다면은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최한계의 최초 원인은 뭐였어? 신기. 또 홉스의 최초 원인은 뭐였어? 창조주. 우리 데카르트도 그런 식으로 최초 원인을 상정한다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번의 답은 쉽게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21번은 그냥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우리 법문제, 법지문 한번 보자, 법지문. 하나하나 또 이해해보자.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누가 고쳐야 돼?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대. 일단 만약에 방충망이 고장났다, 임대인이 고쳐야 돼.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법률이랑 그럼 계약의 내용이 다르지. 아니, 법률상에서는 임대인, 즉 집을 빌려준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데 계약을 할 때는 집을 빌린 사람,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고 했대. 법률이랑 계약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그러면 또 법적 불이익은 없냐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사법, 개인 간의 거래관계 등을 담은 사법. 이 사법의 개념이 뭐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운편에 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대.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대. 앞에서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랑 계약 내용이 달랐다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뭐에 의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이런 거를 임의법규라고 그러는데 일단 다운편의 개념으로 나오고 그 법규의 이름을 말해줬어. 그치? 임의법규. 이 내용이 뭐다? 계약 내용이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은 임의법규야. 근데 이 말이 나왔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항상 다 그 예외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것도 파악해줘야 돼요.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대. 만약에 우리가 계약에 어떤 내용을 안 넣었어. 우리가 해당하는 아까 뭐 이제 봤던 그 방충망 고치는 거 그런 내용을 안 넣었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우선이래. 그래서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은 의미법규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계약 내용을 안 넣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고쳐야 되고, 계약 내용을 넣었다 그러면은 우리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대. 오케이, 예외 나왔다. 그럴 수 있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사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의 규정이랑 다르면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대. 즉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언젠지 보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이 그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대. 오케이, 제일 먼저 법적 불이익은 있어. 근데 계약의 효력은 유지돼. 이런 거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 그런대. 오케이, 또 새로운 개념. 임의법규에 의해서 좀 더 빡세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임의법규는 아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법적 불이익은 있어. 그러니까 계약은 유지할 수 있는데 뭐 벌금을 내든가 과태료를 내든가 이런 법적 불이익은 받을 수가 있대.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야. 근데 내가 내 집을 내가 직접 팔아? 이러면 벌금을 내야 된대. 이런 게 단속법규래요.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맞아요. 봤듯이 법적 불이익은 있어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돼요. 자, 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계약은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로 인정되지 않아 급보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 법적 불이익도 있고요. 거기다가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이 안 돼서 급보 의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 얘는 지금 아까 봤던 단속법규보다도 더욱더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강행법규라 그러면 돼요. 오케이, 임의법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단속법규는 계약은 유지돼도 벌금 같은 법적 불이익은 받아. 근데 우리 강행법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도 받고 계약도 무효가 되어버린대. 자,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또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래 이 강행법규에 해당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딱 계약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돈을 먼저 줬어? 돈을 먼저 주면은 그거는 부당이득이라는 거야. 이 상대방이 얻은. 우리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A는 B에게 먼저 돈을 줬어. 그럼 B가 얻은 돈은 뭐야? 부당이득이야. 그럼 이제 A는 뭐를 가진다고? 이 부당이득. 내가 원래 받아서는 안 될 돈 받았지? 그거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시도 짚어주고 있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오케이, 이런 거는 강행법규래.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대.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뭐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그러나 하면서 또 짚어주고 있다. 이건 또 뭔지 보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있대. 뭐야? 아니 내가 분명 계약의 효력이 부정당했어. 나는 먼저 돈을 줬어. 근데 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자, 얘는 아까 봤던 강행법규, 이 위에서 봤던 강행법규보다도 훨씬 더 빡센 강행법규라고 볼 수 있겠지? 강행법규도 지금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강행법규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강행법규. 얘가 훨씬 더 심한 거야.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위조지폐 제작 이런 걸 했다? 이러면 내가 돈을 먼저 줬어도 돌려받을 수도 없대. 이건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니까 네 돈 돌려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까지 봐야 되는구나. 자, 이 마지막 문단까지 봐요. 자, 그래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해야 된대. 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 마지막까지도 따옴표로 중요한 개념을 짚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좋은 게 아니는데 해야 할 필요는 있어, 정당하게. 그거를 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 볼게요. 자, 내용 일치 문제는 그래도 틀리지 마요. 자, 우리 1번부터 보면은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우리 임의법규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먼저예요. 맞아요. 두 번째,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하지? 맞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근데 단속법규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벌금 같은 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건 임의법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 이런 말은 없었는데 비례 원칙은 항상 적용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우리 단속법규든 강행법규든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항상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우리 지금 여기서 단속법규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이걸 할 때는 당연히 비례 원칙이 개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2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단속법규로 이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 우리 단속법규로 했을 때 단속법규로도 충분히 국가가 막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굳이 강행법규로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 이게 왜? 비례원칙.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야.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치? 만약에 너무
반사회적 활동, 뭐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활동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여기까지 연결 지으면 2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23번도 한번 보자면요. 자, 기억을 먼저 보면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아까 우리 방충망에 관한 거는 임의법규라 그랬지. 만약에 계약 내용이 없으면은 법률의 조항대로 하고, 계약 내용이 있으면은 그 계약 내용대로 하고 임의법규니까, 만약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은 건물주,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죠.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거니까. 오케이, 기억은 맞아. 그 다음에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은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아니 내용이 없으면은 임대인이 진다니까요. 그건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맞아요. 이게 우리 임의법규의 계약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한다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는 거 맞지? 답은 2번이겠네. 다음,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는 거 맞지? 근데 법적 불이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임의법규는 법적 불이익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23번의 답은 2번이고요. 24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기업과 니은이 뭐야? 아까 봤던 단속법규랑 강행법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거 보면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 즉 단속법규 맞죠? 자, 이거는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니은,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 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건데, 강행법규에서도 어떤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강행법규다 라는 것까지 구분을 해놔야 돼요. 무튼 그럼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공통점은 뭐야? 법적 불이익 받는 거겠지? 차이점은 뭐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라는 것까지. 우리 여기 문제를 공통점으로 끌어들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인 거야. 이러고 끝나고 넘어가도 돼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개념들 3개 나왔잖아. 임의, 단속, 강행.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잘 정리만 해놓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런 보기 문제는 은근 까다롭지. 이런 보기 문제, 법지문에서 보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떤 실생활의 예시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 보기 문제를 읽으면서 해당되는 개념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보자.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자,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자.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거 뭐야? 법적 불이익 인정되네. 그러면은 얘는 일단 단속이나 강행에 해당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래. 계약을 무효로 돌려버렸네? 그럼 이거는 뭐야? 강행법규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강행법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우리 강행법규도 2개로 나눠졌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근데 얘는 인정해주니까 그래도 나름 덜 빡센 강행법규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넷째, 얘도 역시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말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아니야. 사법, 개인 간의 거래니까 이것도 사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 간의 거래는 다 사법으로 본다 했어. 우리 아까 앞에서 사법의 개념 끌어줬었잖아. 1번은 맞아요. 두 번째, 1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우리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계약의 효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계약 자체가 나쁜 거니까 그런 거지.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어서 그런 거지, 효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효력이 없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 우리 본문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즉, 이 소리 뭐야? 단속법규로만 막기에는 그래도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행법규로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거지. 왜 우리 비례 원칙에 따르면은 최소한만 들어가야 돼. 최소한의 제한. 근데 최소한의 제한을 했을 때도 강행법규라는 거지. 즉 단속법규로는 너무 제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A가 농지를 빌려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려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아니 이랬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되겠죠. 이거 틀려요. 네 번째,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아니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야지. 라는 개념을 생각해줘야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까 그거를 반환해라.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준 거였죠. 그래서 틀리다 까지 연결 짓고 역시 26번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LFIA 키트 지문 볼게요.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야. 자, 이거는 진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일단 항원항체 반응, 딱 봐도 어려운 개념이니까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개념이 뭔지 보자. 항원항체 반응이 뭐야?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어떤 항원이 존재해. 근데 그 항원에는 특이적으로 이 항체만 반응을 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키트를 만들어준대요. 자,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매우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 즉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자, 오케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문단에서 그나마 중요했던 개념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보면은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 LFIA 키트는 일단 뭐야? 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나 봐. 또 액상의 시료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대.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나 없나를 이 LFIA 키트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대요. 보면은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이래. 오케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대. 그럼 세 개를 끊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대요. 그럼 제일 먼저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 오케이. 이 시료 패드는 시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나 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자,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단계를 짚어준 것 같은데 새로운 개념도 한번 나왔다. 어떤 거? 복합체.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난대. 자, 이것도 한번 알아줄게요.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 자, 좀 더 깊게 볼게요. 자, 우리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자, 우리 여기 이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있다. 근데 이 복합체는 어떻게 되어 있대요? 자, 표지물질. 표지물질은 뭐야? 금나노 입자 혹은 형광비드.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표지물질에다가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특정 물질. 자, 표지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뭔가 다른가 봐.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언급해줬겠지? 이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거. 오케이, 일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이번엔 반응막이야. 우리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항체들이 있대요. 자, 여기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게요.
자,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 그 다음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래요. 자, 각각의 역할이 다르니까 구분을 해줬겠지. 자, 뭔지 보자. 자,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대. 오케이, 이 검사선이 하는 역할은 목표 성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시켜주는 거래. 난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이 표준선은 검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어서 키트를 넣었어. 그 키트를 넣어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우리 표준선은 발색을 할 거야.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안에 목표 성분은 어떤 거야? 목표 성분이 없으면 우리 검사선은 발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항상 발색하는 게 아니라는 거 구분 지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LFI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된다. 오, 방식들을 구분해주고 있네. 자, 그리고 기억니은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로 나올 거 파악할 수 있지? 각각의 개념들 끌어내줘야 돼요. 자, 얘네는 또 뭐야?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유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대. 방식에 따라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은 이 검사선이 발색하는 게 다르대. 뭔지 보자. 자, 제일 먼저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 맞아. 우리 아까 끌어낼 때 여기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그랬는데 일단 직접 방식에서는 특정 물질이 뭔지 확인을 해보자.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직접 방식에서의 특정 물질은 자, 여기서 이제 또 특정 물질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 특정 물질이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직접에서는 뭐다? 항체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시료에 있는 항원이랑 결합을 하겠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자, 만약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을 해. 만약에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시료 안에, 어떤 액체 안에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이 있어. 그게 정말 있으면 일단 여기 있는 항체와 먼저 결합을 하겠지. 그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 목표 성분이 항원이야. 우리 아까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서 LFI 키트를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 목표 성분이 항원이고요. 그 항원이니까 항체랑 결합을 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이 복합체에 들어있는 특정 물질인 항체와 결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 우리 아까 검사선에 항체 두 개 결합시킨다 그랬잖아. 검사선과 표준선에.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1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선과 표준선. 즉 일단 먼저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을 한다는 거야.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이 된다? 그러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을 하는 거래. 오케이, 우리 직접 방식에서는 직접 이제 결합을 하면서 검사선에 목표 성분이 있으면은 우리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으면은 검사선이 발색이 된대. 오케이, 우리 직접 방식에서 검사선이 발색된다는 거는 목표 성분이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한편 우리 이번엔 경쟁 방식을 보자.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 이때는 뭐야? 경쟁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항체가 아니라 이번에 목표 성분 자체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항원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분명 항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을 끌어내기 위해 시료에 키트를 넣는 건데 우리의 경쟁 방식은 이 복합체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이 그 자체래. 목표 성분 그 자체.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은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형체와 결합하려고 경쟁을 하겠지. 자, 여기도 목표 성분이 있고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시료에도 어떤 액체에도 액체라고 볼게요. 액체. 이 액체에도 목표 성분이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목표 성분, 얘도 목표 성분. 그럼 이 검사선에 있는 항체는 결합. 이 검사선에 있는 항체와 이 여기 있는 목표 성분들이 결합하려고 완전히 노력을 하겠지.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럼 이때 만약에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아. 여기에 목표 성분이 정말 많다면 어떻게 된대?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해보면요. 자, 우리는 이 복합체에 표지물질과 특정물질이 있죠. 근데 이 표지물질이 있어야 발색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왜 아까 우리 표지물질과 금나노 입자, 뭐 형광비드 물질 하면서 발색을 도와주는 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이 복합체에 있는 복합체가 이 검사선이 결합을 해야지 발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복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은 결합을 못해. 그냥 이 액체에 너무 많은 목표 성분이 액체 안에 목표 성분이 너무 많아서 얘랑 얘가 결합을 해버리면 얘는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얘랑 얘랑만 이어지고 얘는 얘랑 이어질 수가 없다면은 얘가 결합할 수 없어서 발색이 안 되는 거야. 즉 여기서 파악을 하면은 검사선이 발색 안 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우리 경쟁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 시료 안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아. 만약에 충분히 많으면 검사선이 오히려 발색되지 않는 거야. 그럼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안 좋은 거야? 아니야. 목표 성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항상 우리 이런 건 좀 잘 기억해야 돼. 뭐 설명 다 해놓고 뒤에 툭 하나 던져주는 어떤 플러스 정보,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 알려줘. 이런 거는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라는 것까지 짚어주고 있지. 오케이, 목표 성분이 커? 그러면은 직접 방식, 목표 성분이 작아? 그러면은 경쟁 방식으로 짚어줬어요. 자, 그 다음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뒤에도 어려워. 자, 우리 뒤에 내용도 한번 같이 이해해보자. 뭐 이건 이제 지워도 돼. 아니야, 끝까지 가죠. 자,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예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일단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을 했을 때는 양성. 오케이, 일단 판정을 하는 거야. 야, 여기 목표 성분 있어. 일단 그러면 양성.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으면 위양성. 일단 판정을 했어. 있다고. 목표 성분이 있다고 판정을 했는데 진짜로 있어? 그럼 진양성. 판정은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없어. 그러면 위양성. 구분할 수 있죠? 그다음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오케이, 실제로 없어. 없다고 일단 판정을 했는데 실제로 없으면 진음성. 근데 있으면은 위음성. 여기까지 기분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대.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일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의 개념도 짚어주고 있으니까 개념 체크해주는 건 항상 짚어줘요.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 오케이, 확률 얼마나 정확한지. 자, 그래서 이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대요. 오케이, 각각의 개념이 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민감도는 먼저 뭐야?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래. 야,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래. 자, 그럼 우리 아까 총 4개 나왔었어. 진양성, 위양성, 진음성, 위음성. 그럼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어떤 건지 보자. 자, 진양성 실제로 존재, 위양성 없어. 진음성 없어, 위음성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양성이랑 위음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민감도를 파악할 때 그냥 진양성, 위양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고, 특이도를 파악할 때 진음성, 위음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주고는 해요. 근데 우린 이거를 꼭 알아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일 때 보자 그랬잖아.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는 진양성이랑 위음성이야. 이거를 가지고 민감도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 특이도를 구분할 때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야. 자, 이거를 보면은요, 실제로 없는 경우니까 목표 성분이 없는 위양성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는 진음성.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진양성이 많고 위음성이 적어야 되는 거고, 또 특이도가 많다, 특이도가 크다라고 말을 하려면 진음성이 많고 위양성이 낮아야 된다 라는 거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고려해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 이 지문 본 김에 이거 지금 한번 정리해 놓은 김에 이거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자. 잠깐만, 몇 번이죠? 37번.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 방금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진양성이랑 미음성, 이게 민감도, 위양성이랑 진음성, 이게 특이도. 자,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민감도가 높으려면 뭐가 적어야 돼? 나쁜 게 적어야 되겠지. 진양성이랑 위음성 중에 나쁜 게 뭐겠어요? 위가 들어간 게 나쁜 거야. 위음성. 다음에 B에서 보면은 특이도는 높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된대. 많으면은 좋은 게 많을수록 높아지겠지? 그러면은 좋은 거 진음성. 자, 그래서 우리 37번의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우리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 시료 흡수하고 여분의 시료 흡수하는 게 우리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의 역할이었죠. 1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맞아요. 우리 아까 목표 성분은 항원이다 라고 생각하자 그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생되지 않는다. 아니 왜? 우리 아까 검사선이랑 표준선의 역할이 뭐였어? 검사선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파악하는 거였고, 표준선은 검사가 제대로 진행됐나 안 됐나를 파악하는 거였어. 그러면은 아까 나도 말했잖아. 목표 성분이 없는데 검사는 제대로 됐어. 그럼 표준선은 발색하고 검사선은 발색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35번에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혹시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지. 왜? 문제 생기면은 우리 항상 정확하진 않다 그랬잖아. 무조건 정확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우리 진짜 목표 성분이 없는데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3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억과 니은, 아까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 보자. 자, 직접 방식은 경쟁 방식과 달리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우리 아까 뭐였어? 자, 복합체의 직접 방식의 복합체에는 특정 물질이 있는데 직접 방식은 그 특정 물질이 항체였고,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그 자체였어요. 자, 근데 우리 직접 방식에서 보면은 여기서 봐봐. 제일 먼저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그랬지.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 복합체에 있는 특정 물질과 먼저 1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선으로 간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경쟁 방식은 먼저 결합할 게 없잖아. 왜? 이때는 항원의 항원이야. 경쟁 방식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그 자체라고. 목표 성분 그 자체는 당연히 1차적인 결합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경쟁 방식은 결합을 안 하는데 우리 직접 방식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36번의 답은 1번이 맞아요. 다음부터 보자. 2번, 직접은 경쟁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만약에 우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어요. 그럼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 거는 직접이었어? 경쟁이었어? 경쟁이었잖아.
그럼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경쟁 방식이죠. 직접이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 경쟁은 직접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 아니 애초에 검사선이 여기 있고 표준선이 여기 있는데 액체는 이렇게 빨 텐데 둘 다 먼저 검사선하고 표준선 되지.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은은 기억과 달리, 즉 경쟁은 직접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성도 나타나지 않겠군. 이거 되게 페이크였지. 왜? 경쟁 방식은 검사선 발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표준선이 얘는 반응선 아니야?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표준선은 발색할 거 아니야? 얘는 발색 안 해도 얘는 발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야. 그 다음, 기억과 니은, 직접과 경쟁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게끔.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우리 표지물질과 결합한다? 왜? 경쟁 방식은 결합 안 하는데. 경쟁 방식은 그 특정 물질 자체가 목표 성분 그 자체잖아. 둘이 어떻게 결합해? 직접 방식에서는 가능한데 이 니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진짜 마지막 문제 딱 이것까지만 보자. 자, 이거 보면은요, 사실 이거는 이 보기가 다 했어. 뭔지 알아요? 자, 우리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여기서 끝난 거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어. 왜? 우리 아까 봤을 때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할 때는 직접 방식 쓴다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38번 보기에 첫 번째 줄에 뭐야?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라 그랬지. 여기서 쓰는 방식은 뭐야? 직접 방식이야. 이제 그냥 우린 직접 방식이랑 연관된 문제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보기 한번 봐봐요.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 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 별 중요한 내용은 없어. 살모넬라균이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LFIA 키트가 중요한 거고 얘가 어떤 방식의 키트다? 직접 방식의 키트다 라는 것만 생각해 줬으면 이 문제 어렵잖아요. 자, 봐봐. 1번,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발견되었겠군. 왜? 우리 LFIA 키트 자체가 항원항체 반응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LFIA 키트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 1문단의 내용이 있었죠? 우리 1번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 A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 야, 이게 문제야. 자, 우리 얘 직접 방식이라 그랬어? 결합 방식이라 그랬어? 직접 방식이라 그랬죠. 우리 직접 방식에 결합 패드에 복합체에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 직접 방식의 특정 물질은 항체였고 경쟁 방식의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 그 자체였지. 얘는 뭐야? 살모넬라균이면 목표 성분 그 자체잖아. 그럼 얘는 경쟁 방식이잖아. 근데 우리 지금 얘는 세균이야. 아까 직접 방식 사용해준다 그랬잖아. 그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야. 이 살모넬라균에 해당하는 항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세 번째,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 그렇지, 우리 액체 상태를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네 번째,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그치, 양성, 그러니까 들어있는 비율을 판정하는 게 높은 게 더 좋겠죠. 특이도는 아닌 거 고르는 거고 민감도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네, 다섯 번째,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 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이건 뭔 소리야?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랬죠. 실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38번이 가장 많이 틀렸을 텐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보기에서 항상 힌트, 그리고 마지막 그 지문에 플러스 정보로 툭 던져준 정보 꼭 잘 생각해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수업은 이제 또 동영상 업로드 하는 대로 보면 돼요. 고생했어요.